둘째 파트, 계약서 검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화요일 날 그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에서 상담을 하는데 전화가 이제 항상 이렇게 뜨르릉 하고 옵니다. 계약서 검토 의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 변호사님, 불리한 거 독소 조항만 좀 전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체 조항을 안 봤는데 어떻게 독소 조항만,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뽑아드려요? 봐야지 틀린 걸 알죠. 사실 독소 조항이란 말도 제가 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건 어때요? 아, 이거 한두 장짜리인데 얼른 좀 봐주세요. 변호사님이 보시면 10분이면 될 거예요. 정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한두 장짜리의 비밀이 뭐냐면, 한두 장짜리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세요. 한 10장, 20장을 썼어야 정말로 유효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데, 한두 장짜리에 축약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두 장짜리에 없는 나머지 9장, 19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없는 거를 메꿔야 되니까 그러면 한두 장짜리를 검토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게 한두 장짜리 검토의 비밀이에요. 왜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지. 계약서 검토는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로 실력이 요구되는 매우 전문적이고 뭐랄까 세밀한 과정이에요. 실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로 코피라는 작업입니다. 제가 상담 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자고 한다면 일단 먼저 내용부터 파악하세요. 영어를 잘하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번역을 맡기세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번역사한테 물어보시든지 영어 사전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적인 이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인코텀스 딜리버리 조건에 FOB 있어요. FOB 영어 보면 나와요. 프리온 보드라고. 그 뜻은 사전에서 보면 되고요. 그 법적 이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프리온 보드인데 이 조항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프리온 보드가 배에다 실는 데까지가 수출자의 책임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적에 우리 상황에서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지. 비싼 돈 내시면서 왜 사전 들추기면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는 거를 질문하시는 거냐고요. 저희 무역협회 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한정적입니다. 전체 계약서를 검토해 주기 위해서 다른 분들 상담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역협회 찾아오실 때 그러니까 무역협회에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마시고, 어떤 분 그냥 오셔갖고 이렇게 해갖고 계약서 좀 검토해 주자고 다 던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검토하고 아까처럼 내용을 파악하고 오세요, 먼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용 파악 먼저 하고 오시고,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 법적인 이슈가 있는 그 법적인 이슈를 물어보시면 정말로 심도 있는 질문이 되겠죠. 아까 아침에 그런 분 있으셨어요. 계약서에서 거버닝 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매우 자세하게 정말로 변호사한테 강의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는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거 번역해 주세요가 아니고. 물론 공짜는 없죠. 예? 근데 저희 화요일에 상담 오시는 거는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죠. 예. 계약서의 키포인트는요, 문장이 내용이 아니라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요거 뭐예요?核심이잖아요. 상대방의核심을 파악하는 것이 계약서의 모든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계약서의 뭐 영어로는 빵과 바다, 브레드 앤 버터, 모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을까?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요 조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얘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이. 네?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번역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자, 그렇게 계약서를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세부적인 걸 다 뜯어서 분석을 했으면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봐야 돼요. 계약서 조항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유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 진짜 잘 쓴 계약서가 무엇일까요? 근데 답은 너무 간단해요. 정답은 되게 유리한 계약서예요. Equal arm's length, fair contract. 부울쉿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정말 부울쉿입니다. 제가 20년 넘었는데 변호사 된 지, 그리고 이 계약, 딜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데 공평한 계약서, 일반적인 계약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의뢰인한테 용역을 받아서 일할 때도 한 번도 그렇게 써본 적도 없어요. 자, 계약서에 이렇게 수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일반적인가요? 라고 아까 말한 대로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 호구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누군가의 이해관계 또는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를 밑줄을 쫙 긋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암기, memorize, learn by heart. 반드시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내가 계약 체결을 잘 한 건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상대방 얼굴을 보면 돼요. 이렇게 팍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계약을 아주 잘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이 오, Mr. Kim, you're great, you're my friend 뭐 이러면 내가 뭔가 호구 잡힌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포카를 안 쳐서 포카페이스가 잘 안 되죠. 특정한 종족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유럽의 문화는요, 포커페이스가 정말로 일반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alculative Rationality. 계약서에 감정 넣지 마세요. 자, 예를 통한 실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요건 맛보기입니다. 자, 먼저 계약서는 선언문이 아니에요. 계약서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주공화국이 될 것인가,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싸워야 민주공화국을 쟁취할 것인가를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합의한다. 추후 합의. 심플하고 좋잖아. 좋아요? 이런 문장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의외로 많은데요. 아니라고요. 안 좋은 예. 전형적인 안 좋은 예예요. 추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계약서 전체를 갖다 무효화 시킬 거예요? 재판하실 거예요? 자세한 사항을 지금 여기서 합의하라고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적어도 가이드라인,
한도, 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년에 금액을 지금 현재 합의할 수가 없어. 물가도 반영해야 되고 어쩌고. 도저히 지금 예측을 못 해. 그러면 한도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올해 금액의 20%를 뭐 맥시멈으로 한다든지.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거기에서 그걸 반영해서 그거보다 5% 이상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한도만이라도 정하면 되죠. 자.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게 논리적으로 각 조항이 충돌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 조항을 어기면 뭐 어떤 거 뭐 달나라에서 뭐 별나라에서 별을 따온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효력이 없지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떤가요? 뭐 이 계약은 영문과 국문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제 없어요? 영문과 국문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국문과 영문이 충돌할 경우 국문이 우선한다. If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 Korean and the English version, the former shall prevail. prevail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supersede란 말하고 prevail이란 말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쓰는 게 매우 힘들어요. 저희들도요, 실제 소송이 터지지 않으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일부러 막 시비거리를, 상대방 시비 걸려고 시비거리를 짜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당신은 사람을 얼마나 믿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는 못 믿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수출 계약의 기본 뼈대는 뭐 이런 거예요. 당사자, 대금 지불, 딜리버리, 품질 관련, 기간, 그 다음에 해지, 분쟁의 해결,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의 포멀리티, 뭐 형식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로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총판 계약의 목차인데요. 요거 그냥 정지시켜 갖고 참조만 하세요. 그러니까 총판 계약이 필요하시면 요 정도 제목만 알아도 나중에 채워놓을 수 있거든요. 참조하시고요. 자, 뭐 독점 판매, 제가 이렇게 많이 쓴 독점 판매, 공급 계약, 딜러 에이전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은 안 중요하다고요. 영문 계약서를 처음에 딱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길어. 뭐 wherea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긴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죠? 어려울 땐 트레이드 SOS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려우면 저희 1566-5114로 전화를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제 계약서에서 제 강의에서 긴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프로 보세요. 제가 뭐 이 글을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장식용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네. 자, 현재 국제거래는요, 영미법을 바탕으로 한 계약서가 주를 이룹니다. 영미법 하의 계약서는 포괄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포멀리티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많은 세월 동안 막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많은 세월 동안 그 분쟁과 판례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천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문계약서, 영미법 계약서가 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영국 변호사들이 글자당, 자당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쓸데없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한 예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 쫄지 마시고 그냥 싹 걷어버리시면 돼요.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venants set forth herein, and for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covenant and agree as follows. 길잖아요.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근데 그냥
parties agree as follows라고 해도 되고 굳이 이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만 쓰면 되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로 뭐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자, 계약의 당사자. 내가 계약을 누구랑 했느냐?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계약을 하는 게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가인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야 상대방의 책임의 범위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할 수 있는지 뭐 어디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꼬리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 다 대부분 법인이라는 뜻이죠. 법인이 뭐예요? 일단 법인은 유한 책임을 져. 그러려고 법인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졌어요. 개인과는 달리 그냥 있는 돈만 갚으면 땡.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법인이다? 그러면 책임이 유한 책임이구나.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요. 아예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나라도 있어요. 그거 파악을 해야죠. 소송의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법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상대방과 거래할 때 첫 번째가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만났고요. 명함 교환했고요. 홈페이지, 요새는 홈페이지 봤고요. 홈페이지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찾아가 봤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호구 사례 하나 더 들을게요. 우리나라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비용이 비싸서 OEM 공장을 해외에서 좀 싼 데 찾으려고 막 찾다가 소개로 이제 베트남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장까지 다 가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명함 받고 늘 하듯이 식사하고 술 먹고 뭐 막수하고 이마이 브라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리고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랑 유사 제품이 다른 데서 나온대. 그래서 가봤더니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그 명함은 가짜였고 그 공장은 직계 아니야. 그 공장 주인 잡았어요. 근데 공장 주인은 걔 우리 친척이래.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뭐 사실 형사고발 해봤자 의미가 없죠. 고소해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이 와서 뭐 한국에 오더를 땄는데 이게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일을 줄 테니까 좀 사람들 오면 공장 방문 좀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니네 회사 명함 하나 파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사기꾼들은 소개로 만나. 근데 그 소개시켜준 분들이 사기꾼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절차밖에 안 밟은 거야. 뭐 어떻게? 이런 거 홈피 보고 명함 받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밥, 술, 골프 뭐 이렇게 치면 친해지잖아요. 밥도 얻어 먹고 골프도 하고 친해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명함 방문 이렇게 하면 상대방 파악이 됩니까? 상대방과 첫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파악을 하려면 뭘 물어봐야 돼요? 자, 너희 법인 실체가 있니? 물어봐야죠. 그럼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인코퍼레이션 도큐ment, 등기부 등본, 법인 자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니? 니네 회계자료, 재무제표를 봐야 얘네들이 정말 자산도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인지 알 수 있죠. 거래처 레퍼런스, 뭐 지명원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다 들어있는 거, 그걸 뭐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요구를 안 합니까? 물어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할까봐요 라고 또 대답하실 건가요?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정당한 건데 이런 거 갖고 화를 내는 애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거나
사기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료를 내야죠. 사기 안 당하려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듀 딜리전스를 하셔야 돼요. 듀 딜리전스가 뭐냐면요. 변호사들한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런 걸 맡기면 변호사들은 얘네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또 제3기관, 정보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띄워.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해. 뻥칸지, 가짜인지, 위조인지. 그렇게 하는 거를 듀 딜리전스라고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사전조사, 딜리전스. 국제 거래를 하는 뭐 변호사가 됐건 누가 됐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르면 그냥 걸어 나오시면 돼요. 용역을 주지 마시고 due diligence, 뭐 legal due diligence도 있고 financial, 그다음에 engineering due diligence도 있어요. 자, 지불 조건 한번 볼게요. 매우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계약서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늘 선물 꼭 받으세요라고 얘기해요. TT죠. 선물 뭐 퍼처스 오더 할 때 100% 받으면 가장 좋고요. 문장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뭐 퍼처스 오더 낼 적에 50%, 그다음에 뭐 쉽먼트 하기 전에 50% 선불 좋죠. 네, 대부분 실제 외국의 제조사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먼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무역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착해요. 제가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선불 꼭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나를 뭘 믿고 돈을 먼저 주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또 한국의 수입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돈을 안 주면 걔네들이 물건을 왜 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세계를 주름 잡고 있다는 그 미국 사람들, 이런 여기 수출업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을 안 받고 내가 물건을 어떻게 내줘? Why should I release my goods without receiving money in advance? 그런데 수입업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물건 확인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내줘?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갑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게 이게 국제거래의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실무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협상을 했고 상대방이 이렇게 편지가 왔네요. 자, 페이먼트 조건을 이렇게, 지불 조건을 이렇게 하자. 선적 전에 50% 줄게. 그리고 선적 후에 40% DP, Document Against Payment로 줄게. 그리고 After Successful Commission, 이거 시운전이에요. 커미션, 뭐 돈 받는 커미션 아니에요. 설치 같은 걸 때 시운전하고 해서 나머지 10% 줄게. 간단하고 디테일하고 유리한가요? Document Against Payment, 어차피 서류 안 주면 물건 못 찾아가니 간전한가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우리 회사는 Purchase Order 낼 쪽에 50% 먼저 꼽아줘야 돼. 그리고 LC는 50% 여는데 40%는 SIT로 하고, SIT가 뭐예요? 선적하자마자 은행에 달려가서 서류 제출하고 돈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Successful Commissioning인데 Successful Commissioning이 무슨 뜻인데?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돈 많이 뜯겨요. 그래서 제시를 해야죠. 자, Successful Commissioning 하면 Independent Inspector, 제3 독립기관에서 이거는 OK 또는 치수가 뭐뭐뭐 이상이다라고 나오면 그 서티를 가지고, 서티피켓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돈을 주는 걸로. 기준이 있으니까 명료하죠. 분쟁을 유발하는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나쁜 조항이고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조항이에요. 이렇게 해야 쓸데없는 분쟁이 안 일어나요. 반드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쓴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를 절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지 마시고 계약서에 박아놓고 이메일상에서는 이런 걸 줘서는 안 돼요. 왜?
해킹 때문에 그래요. 해킹. 이메일로 이걸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메일은 무조건 해킹이라고 보면 돼요. 주소가 바뀌었대. 계좌번호가. 일로 보내래. 자세히 보면 뭐가 조금 틀려. 근데 이미 돈이 나가면 그거는 뭐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하든지 뭐라든지 구조할 방안이 없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국제 뭐 공조를 통해서 매우 힘들어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요새 뭐 은행을 상대로 한다든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정말 일단 일어나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미리 적어 놓고 이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계약서에 이 조항 반드시 써서 넣으세요.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메일 뭐 통지로 해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돈을 보냈다라고 해서 그 돈을 보낸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해킹으로 인해서 돈을 보낸 건 보낸 게 아니다라고 일단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하죠. 다툴 필요도 없죠. 자, 해킹 방지용이니까 이거 분명히 갖다 쓰세요. 자, 품질 관련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무엇이 acceptable standard인지, 기준을 정해요. 샘플 기준, 스펙 기준, 뭐 이런 것들. fitness for the purpose, merchantable quality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인스펙션의 기준도 정해야죠. 디펙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판단하지? 디펙트 누가 판단하냔 말이야. 제3기관이냐, 너냐, 나냐, 제3기관이냐. 그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 바꿔줄 건지, 고쳐줄 건지, 돈을 돌려줄 건지 이거에 따라서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바뀌게 되죠. 네? 누구한테 유리하냐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워런티 품질 보증도 첨예하게 두 양날의 칼이에요. 자, 포괄적으로 하면 바이어한테 유리하죠. 다 책임져라. 뭐 평생 책임지고 저 간접 손해도 책임지고 뭐 프로핏도 책임져라.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바이어한테 유리하죠. 셀러에게 유리한 건 나 요것만 책임질 거야. Only limited warranty. 뭔 일을 해도 맥시멈은 내가 준 돈 이상 안 줄게요. 이런 워런티에 대한 조건을 막 물어주기는 물어줘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럼 셀러한테 유리하죠. 예? 자, 기간.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공급자, 셀러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셀러는 항상 새로운 파트너, 더 좋은 파트너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고 그게 생리예요. 하지만 바이어가 에이전트잖아요. 에이전트한테는요. 길면 길수록 유리해야죠. 그래야 내가 깔아둔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죠.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션, 해지, 매우 이게 분쟁이 아마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해지 사유가 있어요. 이걸 termination for cause라고 해요. EU cause. 제가 CAUSE예요. EU 있는 termination.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지. 이것을 termination for convenience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양 당사자는 90일 통지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에이전트한테 가장 나쁜 독소 조항이에요. 제조자, 셀러한테는 매우 좋은 조항이죠. 예. 이 아까 뭐 20년 동안 내 평생 다 바쳐서 한국 에이전트로 일했다는 그 사장님이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을 때 근거 조항이 이거였어요. 그 형식적으로 양 당사자가 다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공평한가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돈 되는 물건을 이제 너 그만 보내 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할 그 이유가 없지요. 자,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거법 그러니까 툴이에요. 뭐 칼로 싸울래? 총으로 싸울래? 어느 나라 법으로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 싸움할 것인가? 한국에서 한국 법원에서 할래? 미국 법원에서 할래?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할래? 싱가포르에서 할래?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법원이 제일 싸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남의 나라 법원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제3국이라고 공평하다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때문에 그래요. 분쟁에 관할지를 선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만일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면 중재를 하느냐 법원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구가 틀려요. 요거 따다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이고 법원에서 할 때는 꼭 뭐 예를 들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을 가지고 한다. 뭐 그 다음에 중재원 이런 내용들 쓰셔야 돼요. 자, 이런 거 뭐 중재가 있는데 이런 중재원이 있는데 중재원에서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중재원은 그 자체로 집행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 가서 집행을 다시 신청을 피고 국가에 가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서를 만들 때 뉴욕 협약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뉴욕 협약국이 아니면 automatic enforcement, 자동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뉴욕 컨벤션 국가가 아니거든요. 자, 좀 쉬었다가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miscellaneous 조항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